그날 저는 서울 한남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별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의 칠순 잔치였죠.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얀 식탁보 위로 은빛 커트러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중앙엔 진보라색 카라꽃이 도도하게 피어 있었어요. 친척 어르신들이 20분 넘게 모인 자리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빈잔을 채우고 큰아버님 무릎에 떨어진 냅킨을 주워드리고 고모님의 와인잔 온도를 맞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 레스토랑 대관료 400만 원, 꽃 장식 120만 원, 코스 요리 한 사람당 25만 원,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됐어요. 어머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웃고 계셨고 친척들은 한 명씩 일어나 덕담을 건넸어요. 복도 많으시지. 며느리 잘 봐서 이런 호강을 다 하시네. 큰 고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머님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지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주방 쪽 복도에 서서 디저트 접시 수를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은행 알림이었어요. 잔액 조회 800만 원. 저는 순간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몇 초간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다시 확인해도 800만 원. 제가 알고 있던 잔액은 1억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분명히 확인했으니까요. 200만 원. 그 돈이 한 번에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총합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결혼한 지 올해로 9년째예요. 저는 37이고 중견출판사에서 편집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0즈음. 대학 선배 결혼식에서였어요.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시댁은 경기도 분당에 있었고 어머님은 일찍 혼자 되신 분이셨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큰아주버님은 남편보다 5살 위였고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결혼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효자를 만난 건 어쩌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2달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생활비를 매달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형이 사업이 힘들어서 요즘 형편이 안 좋거든.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월 100만 원. 제 월급에서 자동이체를 걸었어요. 남편 월급은 대출 상환과 우리 생활비로 들어갔고 제 월급의 일부가 어머님께 가는 구조였어요. 당시엔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남편이 또 말을 꺼냈어요. 형 아이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대. 조카 교육비만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아직 애도 없고 그나마 여유 있잖아.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또 그러자고 했어요. 월 60만 원. 자동이체 2번째. 그리고 또 1년 뒤 어머님이 살고 계신 분당 아파트 관리비가 연세 있으신 분께 부담이 된다며 월 35만 원이 자동이체 3번째로 걸렸어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자 큰아주버님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오피스텔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매달 제가 부담하게 됐어요. 월 90만 원, 자동이체 4번째. 저는 그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매번 그랬거든요. 여보, 딱 올해만, 내년엔 형이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말, 우리는 가족이잖아. 저는 그 말이 정말 마법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모든 걸 납득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 흘렀어요. 월 275만 원, 1년이면 3,300만 원, 8년이면 정확히 2억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중 일부는 남편 월급에서도 나갔지만 대부분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제가 더 많이 벌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매달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빴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저에게는 남편 가족이 제 가족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칠순 잔치가 있기 일주일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잔치 얘기가 아니라 제 남편의 건강보험 얘기를 하셨어요. 지우야, 우리 둘째 요즘 병원 자주 다니니? 보험 하나 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도 사람이 좀 챙길 줄 알아야지.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제 가족의 안부 같은 건 물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통화 말미에 어머님이 이런 말을 툭 던지셨어요. 그리고 칠순 잔치 말이다. 네 큰동서가 그러는데 한남동에 아주 좋은 데가 있다더라. 거기서 하자고 하더라고. 큰동서, 큰아주버님의 부인.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어요. 큰동서는 지금까지 어머님 생활비 한 번, 조카 학원비 한 번, 관리비 한 번, 오피스텔 이자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잔치 장소는 큰동서가 고르는 걸까요? 저는 그 주말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칠순 잔치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그거 당신이 좀 알아봐줘. 형은 요즘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대. 저는 잠깐 남편의 옆 얼굴을 쳐다봤어요. 큰아주버님이 전혀 안 내시고 형이 지금 가게 임대료도 밀렸대.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니 칠순인데 우리가 해드리자.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통장 내역을 쭉 훑어봤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자동이체 4건이 가지런히 줄지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생활비 100만 원, 조카 영어학원비 60만 원, 분당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큰아주버님 오피스텔, 담보대출 이자 90만 원. 저는 그 내역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봤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그 외 입출금 내역을 살펴봤어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카드로 백화점 결제가 여러 번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님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카드 결제 대금이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그건 자동이체가 아니라 카드 대금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면세점, 골프용품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결제 내역 중 일부가 큰동서 이름의 멤버십 포인트 적립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감각을 넘어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큰동서에게 연락도 없이 분당 어머님 댁에 들렀어요. 어머님은 안 계셨고 집안은 평소보다 많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를 무심코 훑어봤어요. 카드 명세서, 백화점 영수증, 그리고 하나, 보험 해약 환급금 명세서. 어머님이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 하나를 해약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은 4,200만 원. 그리고 그 환급금이 입금된 계좌는 제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어머님 본인 명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명세서 사진을 한 장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그 계좌 번호를 조회해봤어요. 직접 조회는 못했지만 어머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가 8년 동안 들인 돈이 정말 어디로 간 걸까? 그게 정말 어머님의 생활비였을까? 저는 이 질문을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던졌어요. 칠순 잔치 당일, 저는 레스토랑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꽃 장식을 점검했어요. 어머님은 미용실에서 단장을 마치고 도착하셨고, 한복을 갈아입으실 때 큰동서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문틈으로 흘깃 봤어요. 큰동서가 어머님 등에 옷고름을 매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했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번에는 이라는 세 글자를 곱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은 전부 제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고 친척 어르신들이 한 분씩 덕담을 건넸어요. 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과 술을 따랐어요. 큰아주버님은 상석 가까이에 앉아 어머님과 즐겁게 대화 중이셨어요. 저는 그때 주방 옆 복도에 서서 은행 알림을 받은 거예요. 잔액구 8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울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 자리는 이 어르신들께 디저트를 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술을 조금 드셔서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주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자동이체 관리 메뉴에 들어갔어요. 네 건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생활비 매월 25일, 조카 영어학원비 매월 5일, 분당 아파트 관리비 매월 10일, 큰아주버님 오피스텔 담보대출 이자 매월 20일. 저는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 항목 위에 올려두었어요.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머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지,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노발대발하실지 그 모든 장면이 한 번에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찍어뒀던 보험 해약 환급금 명세서 사진이 떠올랐어요. 4,200만 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되던 그 숫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했네요 라는 큰 동서의 말. 저는 클릭했어요. 해지, 확인, 비밀번호 입력, 해지 완료. 두 번째 항목, 클릭, 해지, 확인, 해지 완료. 세 번째, 해지 완료. 네 번째, 해지 완료. 그리고 저는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어머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를 정지 신청했어요. 그 카드의 결제 계좌가 제 통장이었거든요. 네 건의 자동이체와 한 장의 가족카드 전부 끊었어요.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밤 11시 47분. 그러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주 고요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남편도 회사에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점심 무렵 회사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어요. 지우야, 오늘이 25일이잖니? 생활비가 안 들어왔더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자동이체 네 건 다 해지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내 생활비를 네가 왜 끊어?
네 남편한테 얘기는 한 거니?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는 거야. 어제 칠순잔치에서 친척들 앞에서 내가 너 얼마나 칭찬해줬는데 저는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신 기억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잔치 내내 큰 동서만 옆에 두셨고 저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저녁에 남편이랑 얘기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큰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큰동서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에게서 또 한 번, 역시 받지 않았어요. 1시간도 되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17통 쌓였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벌쩍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자동이체 해지한 거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네? 왜 말도 없이 그런 짓을 해? 어머니가 지금 울고 계셔. 형수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난리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앉아서 얘기해요. 앉을 기분이 아니야. 지금 당장 자동이체 다시 걸어. 어머니 생활비가 밀리면 어떡해? 여보, 앉아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8년 동안 어머님께 얼마 드렸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계산해 봤어요. 2억 6천만 원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그게 왜? 어머니 생활비에, 형 사업에, 조카 교육에 들어간 거 아니야. 여보, 큰아주버님 사업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힘들대잖아.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큰아주버님 부부가 작년에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신지 알아요? 3번이에요. 괌, 방콕, 그리고 하와이. 하와이는 열흘이었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머님, 카드 결제 내역에서 봤어요. 면세점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 카드 결제 대금 누가 내고 있었는지 알아요? 저였어요. 남편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번 달에 가입하셨던 보험 하나를 해약하셨어요. 환급금이 4,200만 원이었고 그 돈이 어머님 본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됐어요. 저는 그 계좌가 누구 건지 아직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 돈을 쓰시려고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신이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2억 6천만 원이고 그중 일부가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어제 칠순 잔치 비용 1,000만 원도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됐어요. 큰아주버님은 한 푼도 안 내셨고요. 형이 지금 힘들다니까. 여보, 큰아주버님 오피스텔 대출 이자를 제가 왜 내야 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오피스텔은 큰아주버님 명의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도 큰아주버님이 가져가세요. 그런데 왜 이자는 제가 내야 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여보,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큰아주버님도 가족이고 어머님도 가족이고 저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가족 안에서 돈 내는 사람만 저예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자동이체를 그렇게 말도 없이 끊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생활비가 없으시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음밖에 나올 게 없어서요. 여보, 어머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보험 해약 환급금 4,200만 원이 어디론가 갔다는 거고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실 수 있다는 건 어머님께 여유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당신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8년 동안 이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어머니를 굶기자는 거야? 어머님 생활비는 당신이 내세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 어머님 생활비는 당신이 내세요. 당신 어머니니까요. 당신 월급에서 내면 되잖아요. 내 월급으로는 대출이랑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 그럼 저는 당신보다 많이 버니까 어머님 생활비를 다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큰아주버님 대출 이자도, 조카 학원비도, 관리비도, 칠순 잔치도, 가족카드 결제까지 다 해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큰아주버님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어머님께 효도하는 건 당신 몫이에요. 당신이 효자로 살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효도하세요. 저는 그 말을 담담하게 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동이체를 해지한 지 정확히 2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쯤 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큰아주버님 부부가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드리고 거실에 들어오시게 했어요. 남편도 방에서 나왔어요. 큰아주버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재수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생활비를 당일에 끊는 법이 어디 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주버님, 생활비가 아니에요. 그중 일부는 아주버님 오피스텔 대출이자였어요. 큰아주버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거야 당장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재수 씨가 재수 씨보다 잘 버는 동서라면 당연히가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 그 오피스텔은 아주버님 소유고 그 건물 월세는 아주버님께 들어가요. 저는 거기서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큰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지우 동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살아? 가족끼리. 저는 큰 동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 어머님, 가족카드 결제 내역에 형님 멤버십 포인트가 적립되던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 동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면세점,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어머님 카드로 결제되고 형님 멤버십으로 포인트가 쌓이던데요. 그 결제 대금 지난 1년만 해도 800만 원 넘게 나갔더라고요. 제 통장에서요. 큰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큰아주버님이 큰동서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큰동서가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어요. 큰동서를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번 달에 보험 하나를 해약하셨어요. 환급금 4,200만 원. 그 돈이 어머님 계좌가 아니라 다른 분 계좌로 입금됐던데 혹시 형님 계좌인가요? 큰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동서, 너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묻는 거예요. 큰아주버님이 큰동서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진짜 어머니 보험 해약금 가져갔어? 그동서는 대답을 못했어요.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형, 이거 어머니도 알고 계신 일이야? 큰아주버님이 큰동서를 보다가 저를 보다가 다시 큰동서를 봤어요. 당신 사실대로 말해. 큰동서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그 돈은 나중에 조카 유학 보낼 때 쓰라고 하셨어. 내가 잠깐 맡아둔 거야. 잠깐 맡아두신 거라면서 어머님 카드로 형수가 명품 가방을 사신 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큰동서가 저를 노려봤지만
답하지는 못했어요. 큰아주버님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멍하니 벽만 쳐다봤어요. 그 밤 거실에서 세 사람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큰아주버님 부부는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과 둘이 남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이 얘기를 8년 동안 못한 거요. 아니야. 당신이 참은 거지. 당신이 참은 걸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는 어머님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만큼 돕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제가 함께 의논하는 일이어야 해요. 자동이체로 8년 동안 제 통장에서 2억 6천이 나가는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다고 한 적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저는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어머님 생활비는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드릴 것이고 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고요. 어머님은 처음에 크게 화를 내셨지만 큰아주버님 부부의 일이 드러난 뒤로는 저에게 강하게 나올 입장이 아니었어요. 보험 환급금 4,200만 원은 결국 큰동서가 어머님 계좌로 돌려드렸어요. 그중 일부는 이미 쓰셨는지 정확히는 3,800만 원이 입금됐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는 각서를 쓰셨어요. 큰아주버님과 큰동서는 한동안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부부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카 영어학원비는 큰아주버님 부부가 직접 내시기로 했어요. 분당 아파트 관리비도 어머님이 직접 내시기로 했고요. 오피스텔 대출 이자는 남편이 큰아주버님께 형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오피스텔 월세 수입이 있으니 큰아주버님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남편이 그 말을 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형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가끔 어머님께 선물을 보내드려요. 명절에는 과일 상자를 보내드리고 어머님 생신에는 한우를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건 제 여유 안에서 제가 결정한 만큼이에요. 남편도 이제 저에게 먼저 물어요. 이번에 어머니께 뭐 드릴까?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같이 상의해요. 강요가 아니라 대화가 된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요. 시댁 스트레스 없어요? 저는 대답해요. 없어요. 거리를 잘 두니까요. 거리라는 건 냉정함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간격이에요. 8년 동안 저는 그 간격을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인생과 남편 가족의 인생이 그냥 섞여 있었어요. 제 돈이 남편 가족의 돈이 되는 게 당연했고 제 시간과 노력이 그 집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쓰이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저고 남편은 남편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큰아주버님은 큰아주버님이에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돈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칠순잔치 밤을 떠올려요. 한남동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 친척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어머님의 한복 자락, 그리고 제 휴대폰에 뜬 800만 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저에게 알려준 건 잔액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는지 그걸 숫자로 확인시켜 준 거였어요. 만약 그날 그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또 몇 년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친구 하나가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우야, 네가 그날 버튼 하나 누른 거잖아. 자동이체 해지 버튼. 그런데 그게 네 인생을 바꿨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던 순간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또 1년,
또 2년, 또 10년. 누르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무너진 건 제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건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구조였어요. 그 구조가 무너지니까 비로소 저라는 사람이 남았어요. 고승,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 아래 자신도 모르게 많은 걸 내어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한번 통장 내역을 조용히 들여다보셨으면 해요. 거기에 몇 년 동안 무심코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돈을 당장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돈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돕는 관계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계속 희생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늦게 알았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그날 제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제 통장을 지킨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지킨 거예요. 그게 제가 칠순 잔치 밤에 배운 가장 비싼 수업이었어요.